19장 나머지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내용들은 그 괄호로 표시됐던 요 가우스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이 가우스 법칙의 가우스는 이제 사람 이름이죠. 유명한 수학자인데 과학에서도 높은 그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쿨롱의 법칙을 배웠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배우고 이거를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했어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적분하는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거 잠깐 되돌아보면은 이런 막대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때 여기서 떨어져 있는 요 점에서 전기장을 구했었고, 그 다음에 고리로 되어 있을 때 고리의 요점. 물론 이제 책에서는 고리를 옆으로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지점 중앙점에서 전기장을 구하는 과정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원판으로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전기장을 구하는 시까지만 우리가 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전기장을 구하는 것은 그 전기장 2가 전기력, 그러니까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기 때문에 여기 2라고 썼었나요? 전기력이었고, 그 다음에 F2라고 하는 거는 여기 Q0라고 쓰기도 하고, 쿨롱 상수에다가 R 제곱분의 Q 프라임 두 개의 전하의 곱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었죠. 전하가 하나일 때, 여러 개일 때는 당연히 더하는 거고, 그 연속적인 분포일 때는 우리가 쪼개가지고 쪼갠 성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의 성분을 구한 다음에 그 쪼개진 거를 더해서 그러면 이제 적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보통 그 온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요 적분하는 과정들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볼 수 있으니까 굳이 반복해서 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전의 영상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가우스 법칙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자,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면 뭘 또 다른 걸 사용하냐라고 하지만 전기장을 구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 예전에 역학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리를 배울 때 물리학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간단하고 쉽게 만드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내는 바로 그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인데 이 가우스 법칙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우스 법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특정한 제한된 상태에만 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뭐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도 모델링을 해서 그 대칭성 있게 만들면 근사적인 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기 선속이라는 것을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전기 선속을 배우고 가우스 법칙을 이해해서 이걸 가지고 뭘 구하냐? 그렇죠. 전기장을 계산을 할 겁니다. 전기장을 구하는 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응용을 해서 첫 번째 구형, 그다음에 두 번째 직선 전화, 세 번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기타 등등 다양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기선소 영어로 electric flux라고 얘기하는데 flux라는 말은 좀 들어봤을까요? 플럭스 어떤 흐름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장을 선으로 나타내는 거는 이제 그걸 이제 전기력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단위 면적 이런 면이 있어요. 이런 면이 있을 때 이런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선속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단위 면적당 전기장, 전기력선이 몇 개냐? 그거는 당연히 전기장의 크기가 크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어떻게 하자면은, 정의를요, 전기장이 크면은 당연히 더 많이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면적이 크면 또 더 많이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 면적 곱하기 전기장, 이거를 우리가 전기선속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선속을 영어가 아니라 이 표시를 이렇게 그리스 문자 파이를 쓰고 E라고 나타내 줍니다. 자, 왜 E라고 해주냐면 일렉트릭의 E를 나타내 준 겁니다. 나중에 자기장도 자기선속이라는 걸 나타낼 거예요. 그때는 파이 B라는 거를 사용하겠죠.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요, 방향이 고려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면이 이렇게 생긴 면이 있고 이렇게 기울어진 면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는 기울어진 면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는 세워진 면이에요. 면적이 어디가 넓어요? 이 기울어진 게 훨씬 더 넓죠. 근데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는 두 개가 똑같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수직으로 뭐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면이 전기장에 수직하게 놓여 있지 않을 때는, 수직으로 놓여 있을 때보다는 더 작을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전기력선이 이렇게 통과해 가는데 여기에 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놓여 있을 때 하고요. 이게 수직처럼 안 보이네. 이게 2차원과 3차원의 차이가. 그런데 그 면을 옆에서 본다고 해봅시다. 자, 뭐냐면요, 전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면을, 이게 이제 옆에서 본 거라고 할게요. 이렇게 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기울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할 때 요 면을 통과하는 이 전기력선의 개수는 어디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위에가 크죠. 아래는 작을 거고요. 극단적으로 얘를 이렇게 놓으면은 지나가는 건 하나도 없겠죠. 이게 지금 그림을 제가 여기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인 거고, 얘는 이런 모양. 그러니까 세로로 놓고 가로로 완전히 눕혀 놓은 상태를 얘기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숫자는요, 전기장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통과할 텐데, 또 한 가지는 전기력선의 방향과 면의 방향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면이 전기력선의 수직으로 놓여 있어야지만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선의 방향을 이런 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면은 이런 면이 있으면요, 요 면에 수직한 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법선이라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을 나타내주는 요 법선과 전기장의 요 방향 두 개가, 지금 얘는 몇 도냐면은 0도겠죠. 두 개가 나란히 있고, 얘는 전기장은 이쪽 방향이고 법선은 위쪽 방향이니까 얘는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0일 때가 최대가 되고 그다음에 90도일 때가 최소가 되는 그런 삼각함수 우리 뭐 알고 있어요? 0일 때 최대고 90도일 때 최소인 거.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게 바로 전기 선속의 그 크기가 전기 선속의 값이 돼 버립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그 근사하게 표현을 해주면은 전기장 벡터잖아요. 이 면적은 크기인데 면적도 벡터로 만들어져. 어떻게 보면 크기는 면적의 크기를 갖고 그다음에 방향은 면적의 법선 방향을 갖는 벡터를 만들어주면은 얘는 어떻게 쓰냐면 코사인 세타니까 내적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벡터 A 요거를 우리가 전기 선속의 정의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2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그 적분 표시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장은 면에 여기 3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좀 읽어가면서 볼까요? 어떤 면을 지나는 선속은 면 A가 전기장의 수직일 때, 전기의 수직일 때는 세타가 제로일 때죠. 그때 최대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면과 전기장의 방향이 나란할 때 그 면의 수직한 방향이 전기장과 직각일 때, 즉 세타가 90도일 때는 최소값 제로를 갖게 됩니다. 자, 전기장은 면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였던 요 식이 선속에 대한 정의는 작은 면적 요소에 대해서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면이 아까는 이렇게 제가 면을 하나로만 얘기했는데 면이 만약에 휘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법선 벡터가 면의 위치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면을 많은 수로 쪼개요. 쪼개가지고 작은 면적은 평면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기는 요 작은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은 면이 작으니까 전기장은 전기장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똑같다고 해주면은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는 전기장 2하고 그다음에 요거의 그 방향 그 면적 벡터라고 할까요? 그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내적한 거를 모두 다 더해주면은 전체 전기 선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과하는 전기 선속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EI 델타 AI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전체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토탈 전기 선속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서메이션 나오면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쵸, 적분으로 갔죠. 이 면적, 이 델타 이 면적을 아주 작게 만들면 그 얘기는 델타 i를 근사를 거의 0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그렇죠. 우리 적분식으로 i로 E D A 뭐 사실은 이렇게 쓰는데 보통은 얘를 이제 소문자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서 얘를 전기장의 전기선속의 정의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기선속이 이거다라고 정의만 생각해주면 돼요. 지금 앞에서 이거 뭐지 좀 헷갈린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책도 읽어보고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이해를 가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기선속의 정의를 지금 얘기한 거고 그 전기선속의 의미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선속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금시니까 꼭 지우는 거 느낌이 나네. 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전기 선속의 정의입니다. 자, 요거를 계산해 주면 돼요. 요거를 계산해서 이제 이 전기 선속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 선속을 구하는데 이걸 이제 왜 구한다고 했어요? 전기장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기장 구하는 건 뒤에 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전기선속을 구할 때 뭘 할 거냐면 닫힌 표면을 가지고 얘기해요. 닫힌 표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물을 쌌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물처럼 생겼잖아요. 그물이 열려 있으면 물고기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물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형태의 그물. 그거를 이제 이 전기장은 물의 흐름으로 생각해 주면 되니까 이렇게 놓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물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양과 나오는 양, 물의 양이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물 속에다 그물을 집어넣었어요. 개울이든지 흐르는 물이든지 어디서 물 집어넣었어요. 그물을 통과해서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그물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는 물의 양이 항상 똑같겠죠. 안 똑같은 경우는 언제 있어요? 만약에 그물을 쌌는데 그 그물 속에 샘물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오는 물의 양이 더 많겠죠. 또 그물을 쌌는데 그 그물 안에 싱크, 그러니까 배수구 같은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당연히 나오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물을 쌌을 때 그물을 통과하는 그 선속의 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그 가우스 법칙의 핵심인데 그건 뒤에 좀 나올 거고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닫힌 표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표면이 내부와 외부 공간을 분리해서 구별될 수 있는 그걸 이제 닫힌 표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구공 같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야. 빵꾸 나면은 그게 닫힌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닫힌 표면에 전기장이 이렇게 그 위치마다 크기도 다르고 위치마다 방향도 다른. 그 다음에 닫힌 표면은 면적이 그물코라 그래야 되나요? 요거 하나하나가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 작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니까 크기는 뭐 엄청 작은 거고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쪽 면 같은 경우는요. 요쪽 면 같은 경우는 전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이 법선의 방향은 이쪽 방향에서 세타 90도보다 크죠. 이때는 2하고 델타 A를 해주면은 이놈은 90도 크기가 0보다 작을 거예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들어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전기장하고 면하고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은 0이 되겠죠. 요 놈은 전기장과 면이 이제 같은 각도를 가지지는 않고 세타를 이루는데 세타가 90도 작으니까 요 놈은 이 델타 A를 해주면은 0보다 크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요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마 0보다 작을 거고요. 이쪽 부분들은 0보다 클 거예요. 근데 크고 작은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0이 될 겁니다. 왜 0이 되냐? 아까 얘기했죠.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은 똑같아야지. 안 그러면은 그물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닫힌 표면이다라고 해서 그 닫힌 표면에 대한 적분이라는 의미로 원래는 이거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닫힌 표면에 대한 적분이라는 의미로 여기다 동그라미를 붙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줄 텐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나타낸다. 그냥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전기선속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닫힌 표면 이렇게 원래는 아직까지는 대문자를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정육면체를 통과하는 전기선속 구하라 라고 하면은 계산해 주면은 면이 몇 개 있어요. 모두 6개의 면이 있죠. 정육면체니까 6면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기장의 방향이 여기는 X축 방향이다 라고 해주면은 요쪽 면 잘 안 보이네. 요쪽 면, 위쪽 면, 또
아래쪽 면, 저 옆쪽 면. 거기는 그 전기선속하고 면의 수직한 방향이 서로 수직하니까 법선과 전기장의 방향이 수직하니까 전기선속은 제로가 돼버리죠. 그래서 요쪽과 요쪽 두 개만 살아남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면적하고 같은 방향이고 서로 나란하니까 그냥 2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요 반대는 전기장 방향과 면의 방향이 그 180도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해서 최종적으로 0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우스 법칙을 도입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 한 거는 그 앞에 있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파이는 2 d a, 대문자 쓸까요? 요거를 우리는 전기선속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가운데 이렇게 양의 전하 하나가 플러스 Q를 가진 양의 전하가 하나가 있는 그런 상태에다 놓고 가우스 면을 잡는다고 얘기해 주는데, 가우스 면은 쉽게 말하면 그물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물을 어떻게 치냐면요, 거리가 R인 구 형태로 완전한 구 형태로 이렇게 그물을 쳐 봅시다. 이렇게 그물을 쳐서 놓고 보면요, 그 전기선속을 구해보면은 전기선속은 그다음에 d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요 면 위에서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장의 크기와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다 수직하죠. 그러니까 수직하다가 나란하죠. 그러니까 이 적분은, 그러니까 이 벡터의 내적은 없어지고 그냥 EDA 스칼라 곱이 돼 버립니다. 또 대문자 썼네. 소문자 썼네.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은 뭐냐면은 전기장과 DA는 항상 나란함으로, 항상 나란하기 때문에 적분 내적은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장, 전하로부터 거리가 모두 똑같은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대칭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서로 거리가 똑같으니까 전기장은 어때요? 그렇죠. 전기장은 항상 같은 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고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DA라고 하는 값은 면적이잖아요. 면적을 다 더한 거죠. 그럼 뭐가 돼요? 2 곱하기 면적을 다 더하면 9의 면적이니까 4파이 반증 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한 것처럼 이렇게 전기선속을 구했더니 전기장 곱하기 4파이 R 제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가 아니라 이미 그 단일 전하연 전기장을 알고 있죠. 어떻게 되냐면은 K2 곱하기 R 제곱분의 Q잖아요. 여기다가 4파이 곱하기 4파이 R 제곱을 해주면 요 R 제곱과 요 R 제곱이 없어져서 4파이 K2 곱하기 Q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깐요, 이거 19-1 파워포인트 넘어갈 텐데, 쿨롱의 법칙 설명할 때 뭘 얘기를 했었냐면요, 쿨롱 상수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 K가 쿨롱 상수라고 하면서 얘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입실론 제로라는 거는 뭐 자유공간의 유전율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4파이 곱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Q죠. 그래서 4파이 나눠져서 결국에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전기 선속을 구해주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Q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우스 법칙입니다. 나중에 수정을 조금 할 텐데 미리 쓰면요. 이 Q는 그냥 Q가 아니라 Q인이에요. 어디 안쪽에? 그렇죠. 그물 안쪽에. 여기 말하는 가우스면 안쪽에. 가우스면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의 양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가운데 물로 생각해보면 그물을 쌌어요. 물로 생각했는데 가운데 샘물이 있어. 샘물은 어때? 물을 자꾸 토해내죠. 플러스 전하가 뭐예요? 플러스 전하는 전기장을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는 전기선속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싱크가 있다. 싱크가 있다는 소리는 Q가 그렇죠. 마이너스 Q, 마이너스 전하라는 거죠. 그럴 때는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입실론 제분의 Q가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은 값을 갖는 거고, 안에 전하가 하나도 없다. Q인이 없다. 그럼 뭐가 돼? 이 값이 0이 돼버릴 거잖아요. 그 경우는 그냥 물속에 금을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닫힌 표면을 이렇게 우리도 그물을 쌀 때 예를 들어봅시다. 물속에 집어넣는데 그물을 동그랗게 집어넣어야지 들어간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똑같아요? 그냥 대충 집어넣어도 어쨌든 그 대충 집어넣은 그물 속에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은 똑같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물을 어떤 모양을 하든 상관없이 이 결과는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전하 Q가 있고 이렇게 구 형태로 S1을 놓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 값은 역시 똑같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가우스 법칙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할 때, 개요 설명할 때 그러니까 전자기하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은 패러데이하고 맥스웰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바로 맥스웰이 이야기했던 맥스웰 방정식의 첫 번째가 바로 이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만큼 가우스 법칙은 아주 놀라운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전하가 이렇게 바깥에 있다.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전기선속의 값은 얼마예요? 그렇죠. 0이죠. 들어간 만큼 나오기 때문이에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모르겠어. 몰라도 돼요. 그냥 전기 선속을 구하는 그 과정. 전기 선속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입실론 제로분의 Q인이 나온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요거에 대해서는 Q1이 플러스라고 보면은 0보다 이거 이 가우스면을요. 요 S에 대해서 잡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S에 대해서 이 dA 해주면은 입실론 제분의 Q1이 될 거고요. S2에 대해서 해주면은 0이 되겠죠. 왜? 내부에 없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Q인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다 적용시켜주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안에 있는 거 Q2 더하기 Q3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계산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가우스 법칙을 왜 배우지? 가우스 법칙을 배우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전기장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장을. 근데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은 모든 상황에서 전기장을 다 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쿨렁 법칙으로 구하려고 했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못 구해요. 근데 그럼 왜 하려 그러냐? 쿨렁 법칙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우스 법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가우스 법칙을 할 거기 때문에 얘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즉 뭐냐면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적분이잖아요. 적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적분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적분이 어려운 적분을 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려면요, 대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대칭, 원통대칭, 평면대칭을 가지는 전화분포에서 만들어진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요 각각의 세 개에 대해서 예를 배울 건데,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이거 이외에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의 전화 분포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구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끊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